안녕하세요.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분당에서 나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이고요. 여러분들께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꼭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꼭 단백질과 좀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단백질 그러면 부담스러워. 뭐 먹으면 소화도 안 될 것 같고 그걸 아침에 어떻게 먹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일단은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양배추를 먹어요. 양배추는요, 아주 보관도 쉽고 또 요리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저녁에 준비해 놨다가 먹든지 또 아침에 삶아서 먹어도 되니까 양배추를 먹으면 좋은데, 양배추가 아침에 정말 좋은 이유는요, 뭐 풍부한 섬유질, 뭐 이건 당연한 거고, 비타민 U라는 게 있어요. 이 비타민 U는요, 양배추에 함유되어 있는 건데 위장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밤새 이제 아무것도 안 먹은 위가 조금 불편해질 수 있는데, 이 아침에 양배추를 먹는 습관은 상당히 좋은 습관이고요. 또 맛도 좋고요. 그래서 아침에 양배추를 먼저 먹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계란을 먹어요. 계란은 삶은 계란을 주로 먹는데요. 계란은 완전 식품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C와 섬유질만 없는 아주 완전히 영양소를 갖춘 이런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계란을 저는 주로 삶아서 먹습니다. 뭐 후라이도 괜찮고 찜도 괜찮은데, 삶은 계란을 먹는 이유는 당독소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후라이보다는 당독소가 적으니까 이 당독소를 적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찐 계란을 좀 먹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릭 요거트를 먹습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라 그래서 요즘 많이들 나와 있죠. 그래서 무가당 그릭 요거트가 좋은 이유는요, 우리가 같은 우유 성분이지만 그릭 요거트를 이제 전통적인 그리스 방식으로 만들어서 꾸덕하게 만들어서 먹으면 고농축된 유 단백질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농축된 단백질, 유단백을 먹으면 위도 보호해 주고요, 세로토닌도 나오게 해서 기분도 아침에 상쾌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그릭 요거트를 먹는 경우가 있고요. 그릭 요거트를 먹는 날도 있고, 그릭 요거트를 안 먹는 날은 이제 천연 치즈를 먹어요. 치즈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스트링 치즈라고 나온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주 편하게 아침에 까서 이렇게 먹을 수 있고요. 식감도 아주 좋고 포만감도 좋고 맛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스트링 치즈를 고르실 때는 이 천연 치즈 그리고 자연 치즈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양배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양배추는 정말 채를 썰어 먹어도 좋고요. 그리고 익혀서 먹어도 좋고요. 그래서 양배추는 뭐 어떻게 먹어도 좋은 음식이에요. 김치를 담가서 먹어도 좋은 음식이니까 양배추 충분히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릭 요거트는요, 유당불내증이 있는 환자들이 먹어도 그나마 안전하다고 돼 있어요. 물론 그릭 요거트 먹어도 유당불내증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릭 요거트의 장점이 유당불내증이 심한 환자들도 어느 정도는 그릭 요거트를 먹었을 때 장이 편하더라,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당불내증 있는 분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고르실 때는요, 뒤쪽에 당류 함량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탄수화물 함량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무가당 두유도 말씀드렸고 그릭 요거트도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좋은 음식이지만 이 뒤에 탄수화물 함량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들 두 가지 다 만들 때 당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이 0인 것은 없어요. 그래서 당을 고를 그런 탄수화물 뒤에 영양 성분표를 보실 때는, 우리가 탄수화물 함량이 10 이하다 그러면 아주 양호 라고 생각하고요, 탄수화물 함량이 5 이하다 그러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릭 요거트는요, 먹으면 꾸덕꾸덕하고 단맛보다는 고소한 맛이 많은 이런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좋고요. 정말 나는 이 그릭 요거트를 너무나 텁텁하고 그래서 못 먹겠다 이런 분들은 그릭 요거트에다가 블루베리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그렇게 당 수준도 높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블루베리하고 그릭 요거트를 같이 드시는 거 좋고요. 또 요즘에 제가 또 한번 개발해 본 건데, 양배추를 그릭 요거트에 찍어서 먹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란은 정말로 오랫동안 누명을 쓰고 온 불쌍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계란이 상당히 우리 몸에 좋은 것인데, 이 계란이 이제 고지혈증 얘기가 막 나오면서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많다, 계란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콜레스테롤은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우리 콜레스테롤은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게 75%예요. 25% 정도가 먹는 거로 좌우가 됩니다. 그 25%의 계란은 아주 일부가 되겠죠. 물론 계란에는요,
계란은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도 있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도 있어요. 그래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상인이 먹을 때는요, 하루에 찐계란, 하루에 계란을 두세 개 정도 먹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고지혈증 약을 먹는 분들도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서는 우리가 아주 나쁜 뭐 트랜스지방이나 나쁜 음식들은 피해야겠지만, 계란을 먹는 것 자체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괜찮고요.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진단을 받으셨는데 나는 음식을 통해서 조절을 하려고 해,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한 개 정도, 하루에 한 개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내원을 하셔서 체성분 검사를 했는데 지방은 많은데 근육이 적으신 어르신들 많아요. 그러면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고기, 그리고 단백질, 계란 뭐 이런 막 얘기해 주면은 아우 좋다고 그러면서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은 나 고기 못 먹어,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정말로 어르신들 모시고 고깃집에 가도 한두 점 먹고 못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소화 안 된다, 이거 먹으면 나 못 먹겠다, 이런 분들 계신데, 참 우리 어르신들한테 다행스러운 거는 계란 좀 드세요 그러면 계란은 먹을 수 있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 젊었을 때 수학여행 생각하시면서 계란을 드세요. 그러면 한두 개 정도는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계란을 드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노인분들에게, 이제 어르신분들에게 근 감소를 막기 위해서 계란을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아주 많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아침에 우리 현대인들이 아침에 바쁘다고 상당히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이런 부분을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혼자 사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아침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거기다가 뭐도 넣고 나중에 주스도 넣고 설탕도 넣고 해서 윙 갈아가지고 확 먹으면은 멋있고, 연예인들이 먹으니까 뭔가 건강해질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목 넘김이 좋은 이런 음식들을 먹는 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목 넘김이 편한 음식을 유동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죽이라든지 미숫가루라든지 그리고 누룽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루룩 먹고 나가면요, 엄청나게 흡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에 유동식을 먹는 거 정말 안 좋고요. 이러한 아침에 급한 현대인들을 위해서 나온 음식들이 많죠. 요즘에는 단백질 음료도 아침에 먹고 나가시는 게 좋다고 선전을 하고, 오트밀 같은 경우도 가루로 만들어서 먹고 나가셔라, 이렇게 막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몸에 좋을까요? 일부는 건강해지셨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계신데, 과연 그게 그 때문일까요? 라고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끔씩 먹는 건 괜찮지만 매일 먹는 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먹는, 목 넘김이 쉬운 음식을 아침에 후루룩 먹고 나가는 것들은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빨리 먹는 음식보다는요, 고형식, 꼭꼭 씹어서 먹는 음식이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야채라든지 섬유질을 충분히 먹고 계란이라든지 그릭 요거트 같은 것들을 먹는 것들이 훨씬 더 건강에 좋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방송인 홍진경 씨가 자기 다이어트 방법을 얘기했는데 제가 정말 최고라 그랬어요. 뭐냐면은 이분이 아침에 고기를 먹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고기를 먹고 정말 배부르게 먹더라고요. 아주 좋은 음식들을 골라서 충분히 먹고, 또 점심 12시, 1시 되니까 배가 안 고파요. 이분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점심이 돼도 포만감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점심 이후에 2, 3시쯤에 배가 고프대요. 그 2, 3시쯤에 또 충분히 먹는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분이 공복을 지키시는 거예요. 저녁을 안 드시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14대 10 정도의 간헐적 단식을 그냥 저절로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사 방법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정말 풍부하게 드시고, 점심도 이제 2끼 정도 드신다 그러면 2끼를 충분하게 드시고 이제 주무신다 그러면 아침에 아주 기분 좋은 이 허기감이 느껴지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시간이 되신다면 충분히 양질의 식사를 충분히 하시는 거 정말 저는 추천드려요. 저는 고기 종류를 나누는 거는 저는 조금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그렇지만, 저는 이제 단백질 중에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고 좋은 동물성 단백질은 닭가슴살이에요. 그래서 닭가슴살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류 중에 회라든지 생선, 흰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고기는요, 우리가 돼지나 이제 소고기 같은 경우 지방이 없는 부분을 이제 삶아서 수육으로 드시는 거 좋아요.
이 수육 드실 때는 지방은 떼어내시는 게 좋고요. 수육 자체에 칼로리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걀도 동물성 단백질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식물성 단백질도 많아요. 우리가 식물성에는 식물에 무슨 단백질이 있어 이런 분들 계신데 식물성 단백질도 충분히 드시길 바래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저는 이제 계란 플러스 식물성 단백질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예요. 그래서 콩을 많이 드시는 거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시금치에도 식물성 단백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고기만큼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는 것, 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몬드라든지 견과류에도 좋은 단백질이 많이 있어요. 콩류 중에 우리가 두부는요, 콩을 대두로 그냥 먹는 것보다 두부로 먹는 게 훨씬 더 흡수력이 좋아서 단백질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콩류 중에는 대두 자체로 먹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두부, 비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낫또도 상당히 좋아요. 생유산균을 먹으면서 우리가 포장이 잘 돼 있는 아침에 받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낫또 먹을 수 있는 분들은 드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가당, 두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콩류의 단백질 보급원이 되겠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2, 동물성 단백질 1 해가지고 2대 1로 맞춰서 드시는 거를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이 단백질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오해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자들은 음식을 잘 못 먹는 경우가 있고 항암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다 보면은 가장 부족해지는 이 영양소가 이제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 하는데 우리 이제 특히 우리 대학이나 이런 데서 수술을 끝나거나 항암하고 나면 우리 이제 영양 상담을 하는데 무조건 이제 잘 먹어라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어느 것을 잘 먹느냐 하는데 무조건 잘 먹어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환자들이 잘 먹으라 하면은 뭔지 아세요? 대부분 다 이게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단백질에 대해서는 잘 먹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단백질은 내 몸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사용을 하고 남는 것은 바깥으로 다 내보낸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우리 몸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은 저장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날 들어온 것 중에서 쓰고 남는 것은 신장을 통해서 다 내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단백질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단백질은 그럼 왜 중요한가?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를 만드는데 단백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면역세포라든지 근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 몸에 떠다니는 뭐 겨울구 이런 부분들도 다 그리고 또 효소 같은 것도 다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해. 부족해지면 문제가 되지만 이게 너무 과해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이렇게 너무 잘 먹는다는 개념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디서 단백질을 가져다 먹느냐, 식물에서 가져다 먹느냐, 동물에서 가져다 먹느냐. 그러면 동물 중에서도 이 단백질 외에 나한테 유해 요소가 많은 그런 물질들이 같이 들어오는 게 있다면 이런 부분도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너무 이렇게 과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필요한 양만큼만, 그리고 단백질 원을 잘 선택해서 먹어야 된다. 그 점을 좀 우리 환자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암과 가깝다고 하는 부분은 이 고기에 있는 단백질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육을 할 때, 키울 때 이게 되게 특히 이제 육고기를 많이 하죠. 되게 육고기는 사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닭고기도 마찬가지고. 또 생선 중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광어라든지 이렇게 민물장어라든지 이렇게 양식을 하는. 그래서 동물성으로 오는 고기들은 이 자체에 가서 여러 가지 사육이나 양식을 하는 가운데서 문제가 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성장 호르몬. 빨리 키워야 되니까 성장 호르몬을 넣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뭉쳐가지고 이게 키우기 때문에 감염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 같은 것을 쓰고요. 그 다음에 사료가 대부분
우리가 자연에 있는 이런 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이게 어때요? 이 가공된 이런 사료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료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육고기 속에 들어있는 어떤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피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육고기는 포화지방산이 많아요. 우리가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불포화지방산. 그래서 특히 이제 오메가3 같은 게 중요한데, 육고기 속에는 오메가3나 오메가6보다는 포화지방산이 많죠. 이 포화지방산은 사실 에너지원으로 해서는 사용하는 것 외에는 우리 몸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이게 많이 쌓이게 되면 그냥 중성지방이 높아지고 고지혈증이 높아져서 오히려 암에 안 좋은 영향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육고기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그 육고기에서 얻는 것보다는 저는 채식을 통해서, 채식에서 이 모든 영양소를 다 얻을 수 있어요. 단지 그 중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건을 꼭 우리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식물성에서 우리는 사람은 동물이잖아요. 근데 식물성을 먹다 보면은 동물성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따로 보충을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무조건 안 된다 이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생선 같은 경우, 특히 30cm 이하의 생선, 생선이나 그 외에 뭐 조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달걀이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의 동물성 단백을 같이 보충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영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육고기는 그렇게 권하지 않고 암에는 저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달걀은 사실은 보면은 이 닭이라고 하는, 병아리라고 하는 생명체를 만들기 위한, 다른 데서 우리 생명체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가지고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안에 그 닭을, 병아리를 한 마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아미노산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지방도 그 다음에 탄수화물, 그 다음에 어떤 그 비타민이나 미네랄, 그리고 그 세포를 구성하기 위한 레시틴 들어있고, 또 해독을 하기 위한 황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 안에는 완전식품, 말 그대로 완전식품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달걀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달걀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이 달걀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달걀을 낳는 게 닭이잖아요. 닭을 통해서 이 달걀에, 닭이 어떤 몸 안에 안 좋은 것을 먹게 되면 이 달걀에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은 좀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걀을 1개에서 2개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근데 우리 환자들한테 1개만 먹으라고 그래요. 하루에 하나. 우리가 달걀 속에 보면은 그 달걀 하나에 이 단백질이 7g에서 12g 사이의 단백질이 있다고 그래요. 아주 적은 것은 한 7g, 큰 거는 12g. 그래서 우리가 몇 끼로 따져서 하루에 필요한 게 보면은 뭐 40에서 50g밖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달걀은 저는 달걀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는 하루에 1개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환자는 상태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은요. 네. 근데 이제 이 자료에 보면 후라이가 더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노른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완숙이 돼서 굳어져 버리면 소화력이 훨씬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후라이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흰자는 고형화가 되지만은 노른자는 생으로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 소화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이게 오메가3거든요. 이게 그 가열이 됐을 경우에는 흡수율이 상당히 떨어진대요. 그래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후라이가 훨씬 더
우리 그 흡수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영양분을 보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소화력에 있어서도 후라이가 훨씬 더 소화가 잘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후라이를 권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충제로 나와 있는 단백질을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환자들. 특히 우리가 이렇게 통에 나와 있는 단백질, 특히 요즘에 뭐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단백질은 특히 그렇거든요. 이 안에 글루타민 같은 게 많이 들어있는데 글루타민은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는 이런 단백질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제품으로 나와 있는 단백질이 있고, 우리 환자분들이 이게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단백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하고 아미노산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제품하고는 달라요. 단백질은 말 그대로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미노산이 단위 물질이에요. 단백질에서는 아미노산이 여러 개 모여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백질은 이게 분해가 안 된 거예요. 아미노산 쪼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먹게 되면 이게 간에서 다 잘게 쪼개요. 그래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해 가지고 나한테 맞는 단백질을 다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단백질을 먹으면 그 단백질이 그대로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특히 이제 소화력이 떨어져 있거나 뭐 항암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단백질 제대로 먹게 되면 훨씬 더 힘들어요. 소화도 안 되고 제대로 우리가 먹은 효과를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아미노산 제제를 쓰는 거예요. 완전히 바깥에서 분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대개 이제 발효를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을 효소에 의해서 쪼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요즘에 나와 있는 이 아미노산 제제들이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비싸면서도 뭐냐면 완전 분해가 안 돼 있는 아미노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분해되어 있는 아미노산은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많지를 않아서 많이 찾고 있지만 사실은 보면 완전 분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제품은 특별한 경우에만 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우리가 어떤 콩이라든지 그 다음에 달걀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 소스를 이용을 하면은 충분히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잘 먹어야 된다는 이게 필이 꽂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기 먹어도 안 돼. 이거 가지고 안 돼.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더 보충을 하자 해서 단백질 제품 사다가 그 다음에 또 아미노산 제품 하는데 돈은 많이 들이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간에서 들어와 있는 거 전부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새로 다 분해하고 조립하고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 먹는 양이면 단백질은 충분합니다. 일단은 그 조리법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제 1번이 뭐냐면 이 식자재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식재료가. 그래서 식재료가 일단은 유기농이라든지 또 제철 음식 그리고 그 다음에 로컬 푸드, 제 땅에서 난 거. 제 땅에서 우리가 신토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땅에서 난 게 우리한테 좋다. 내 몸 자체가 우리 땅에서 만들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자재가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그 몸에 건강한 양념류를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양념류가 보면은 우리 항암 작용이 아주 많은 거예요. 양념류라는 것은 많은 양을 쓰지 않고 조금 쓰면서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대부분 다 양념류거든요. 그래서 마늘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이 안에 들어가는 후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아주 좋은 걸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리법에서는 너무 채식 같은 경우는 가능한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생으로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 같은 게 가열이 되면 비타민 파괴가 많거든요. 그래서 약한 불에다가 살짝 하는 경우가 좋고, 그리고 어떤 요리를 해서 할 경우 같으면은 가능한 한 튀기는 거,
구운 거 이런 부분들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보자면 조리할 때 어떤 게 좋으냐, 덜 달고 그 다음에 덜 짜고 덜 기름지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조리법입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죠. 스트레스를 안 받는 생활. 사람이 살다 보면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가능한 한 피하는 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그래요. 그걸 어떻게 피해요? 이런 말씀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스트레스는 내 욕심을 줄이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떤 내 명예라든지 그리고 어떤 내 환경에서 하는 부분들에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게 만족해야 되고 스트레스 홀더가 높을 경우에 스트레스는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저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피하느냐 하는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리고 정말 또 내 스스로 피해지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심신요법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많은 친지나 이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암을 예방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제 지금 말한 부분을 상당히 우리 환자분들이 머릿속에 좀 새겨둬야 될 부분이다. 스트레스는 정말 암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로는 운동이에요. 운동. 되게 우리 특히 요즘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막 직장 생활하고 바쁘다 보니까 뭐 아침에 막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오고 하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집에 와서 잠자기 바쁘고,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은 이 눈 떠도 멍한 상태가 되잖아요. 이런 상태로 직장에 가야 되고, 이게 쳇바퀴 돌듯이 하다 보면은 운동을 하지를 못해요. 그럼 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 안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근육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 암세포하고 에너지를 나눠 먹는 거는 암세포하고 근육이 제일 커요. 근육이. 그래서 근육이 많이 빼들어가면 암세포가 적게 가져가고, 그 내가 근육이 어때요? 적으면 암세포가 많이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운동량을 많이 늘려야 되고, 또 운동량을 많이 늘리게 되면은 근육도 늘어나지만 우리 몸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건강함이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스트레스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운동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 건강이에요. 장이 우리 면역의 80%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질은 장을 통해서 들어와요. 특히 음식 같은 데는 우리가 음식은 암을 억제해 주는 물질도 있겠지만 암을 유발시키는 그런 물질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장에서 좋은 균들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암을 억제하는 이런 항암 물질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런데 장이 나쁘게 되면 나쁜 균들이 성장을 해요. 그럼 오히려 반대가 돼요. 이제 발암 물질을 막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실제 바깥에서 들어온 발암 물질을 해결을 못 해줘요. 더 악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암을 안 걸려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장 건강을, 특히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가능하면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산균 제제를 하나 정도는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산균 제제를 먹는 방법도 그래요. 내 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이 유익균들이 모여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이렇게 먹는 게 좋고요. 근데 내 장이 정말 엉망이야. 예?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넣어줘도 내 장 안에서는 제대로 기능을 못해. 이런 경우에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걸 쓰면 좋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것은 내 장에서 기능을 못하니까 바깥에서 아예 좋은 기능을 하는 것을 균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넣어주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산균 제제를 조금 같이 평소 때 좀 먹는 것도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다. 스트레스, 운동, 장 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셀코 TV를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뭔가가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을 얻으려고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환자를 보면서 제가 느끼고 또 이렇게 우리 환자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환자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와 함께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치료하는 노력을 했으면 하고요. 오늘은 이제 달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달걀 그러면 뭐 늘 자주 먹고 늘 먹고 어릴 때부터 가장 선호하는 반찬의 1순위지만 또 달걀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좀 오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통 그래서 음식에서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음식들의 기미, 특징은 평이해야 누구나 다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걀은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제 평자, 성질이 평이합니다. 그러니까 남녀 누구나 편하게 드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어디만 편해지느냐? 오장육부를 골고루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간신, 비폐, 신해. 되게 이제 특정 음식은 특정 장기에만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의 매운맛은 주로 폐에 작용을 하고, 약간 식초의 시큼한 맛은 간에 주로 작용을 한다면, 이 달걀은 오장육부를 골고루 좋아지게 하는 겁니다. 이런 가치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달걀을 많이 먹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오장육부의 어떤 육체적인 부분만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신적인 부분,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되게 심란하고 뭔가 기분이 안 좋고 그럴 때 달걀찜 하나를 제대로 먹는다든지 또는 그 달걀 후라이 하나만 제대로 먹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건 달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이죠. 마음도 편안하게 해준다. 또 한 가지가 태아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임신한 지 3개월 이내에 어떤 태아의 어떤 태동, 임신기에 태아가 불안해할 때 산모가 먹었을 때 태동 불안, 태아의 불안함을 없애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러면 바로 그게 달걀입니다. 달걀. 태아의 어떤 불편함을 없애줄 수가 이제 있는 거죠. 편안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게다가 맛이 단맛입니다. 원래 단맛의 기준이 약간 담백한 맛이 전통적으로 감미, 단맛입니다. 그래서 달걀을 먹었을 때 우리가 그냥 심심하게 느끼는 그 맛이 바로 원래의 감미, 이 단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단맛이 있기 때문에 설탕의 단미가 아니라 음식이 고유로 가지는 단맛이기 때문에 달아야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또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달걀은 어디에 좋냐면 비위 기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고 숙취가 생겨서 토하고 또는 뭐 음식을 먹고 뭔가 안 좋아서 설사를 하고 체기가 있거나 속이 안 좋을 때 가장 쉽게 비위 기능을 좋아지게 하고 속을 풀어줄 수 있는 게 바로 달걀국이거든요. 그냥 달걀만 풀어가지고 국처럼 만들어서 조금 먹게 되면 토하고 설사를 하고 난 이후에 망가진 비위 기능을 좋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비위 기능을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늘 비위 기능이 좋은 상태로 달걀을 먹으니까 달걀이 좋은지를 모르지만 생각을 해보면 모든 해장국, 뭐 황태, 명태 들어가는 거에 달걀을 조금씩 풀어서 먹는 이유가 비위 기능을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런데 비위 기능을 어떻게 좋아지게 하느냐? 음액을 채워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음액을 채워준다. 이건 뭐냐면 이제 수분과 진액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건데 나이가 먹게 되면 몸에서 이제 수분 진액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에 입에서 침이 1.5리터 정도가 나오죠. 어릴 때는 하루에 침이 입에서 2리터 정도가 나오고 60세 정도가 되면 1.5리터 나오다가 점점 줄어서 65세 되면 1.3리터, 70세가 되면 1리터 정도로 나이를 먹게 되면 입안에 침이 덜 나오고 입이 마르니까 혀도 마르고 입과 혀가 마르니까 식도도 마르고 위장도 마르면서 각종 암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음액, 수분, 진액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달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내가 입이 마르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달걀을 약처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달걀을 먹는 방식이 날것으로 먹기도 하고 익혀서 먹기도 하죠. 각각의 장점이 있는데 문헌을 보게 되면 양인들은 주로 날것으로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음인들은 주로 익혀서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양인들은 활발하니까 본인이 표현도 많이 하겠죠. 야! 너! 뭐 이런 식으로 양인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쉬고 목이 나가고 급성, 만성, 인후두염도 걸리게 되고 목이 계속 나가겠죠. 이런 분들은 익혀서 먹게 되면 달걀의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날것으로 먹어야 열불 나는 걸 꺼주거든요. 특히 양인이 아니더라도 강의 많이 하시는 분들, 노래하시는 분들이 날달걀 드신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날달걀로 먹어야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음인들은 날달걀이 아니라 익혀서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인들은 열이 많고 밖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소화력이 좋아요. 날달걀로 먹어도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날달걀로 먹어야 좋아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음인들은 특별히 말이 없죠. 입을 쓸 일이 별로 없단 말이죠. 입이 마를 일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열을 꺼주는 날것보다는 그냥 익혀 먹는 게 유리한 건데 왜 익혀 먹는 게 유리하느냐. 음인들은 소화력이 일반적으로 떨어져요.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조용히 남의 얘기를 듣고 좀 앉아있게 되고 조용하게 음인들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가만히 있는 음인들이 소화력이 떨어지는데 날달걀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익혀서 먹어야 음인들한테는 더 실제로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달걀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가장 큰 대중적 이슈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달걀을 많이 먹으라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달걀이 많이 갖고 있다던데 달걀을 많이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예전에는 또 그게 맞다. 뭐 이런 논쟁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아니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콜레스테롤은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과 연동해서 많이 만들어지거나 적어지는 게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몸에서 70% 이상이 저절로 본인의 유전적인 진화적인 특징에 의해서 저절로 결정되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지. 달걀을 더 먹었다 그래서 더 막 많이 오르고 달걀을 적게 먹었다 그래서 더 적게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그 사람의 어떤 유전적인 특징에 의해서 대부분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달걀에 의해서 연동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 이외의 어떤 가치로 달걀을 판단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달걀 그러면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양질의 단백질의 공급원이죠. 가장 쌉니다. 단백질 중에서 가장 싸고 손쉽게 먹을 수 있고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는 이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이하고 단맛이 있고 오장육부를 다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보편적이죠. 그리고 이제 깜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미네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미네랄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양질의 미네랄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약으로 미네랄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달걀을 통해서 드시는 습관도 되게 중요하겠죠. 또 한 가지가 비타민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달걀을 또 완전식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거고 달걀만큼 다양한 쪽에 효능이 있는 게 없죠. 정말 이제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중요한 게 달걀에 들어있는 비오틴, 비타민 B7 약인데요. 현대인들이 갈수록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모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이 비오틴입니다. 비타민 B7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제일 많은 음식 중에서 제일 싼 게 바로 달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공급원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비타민 B7이 만나서 모발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잘 챙겨서 먹어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이 비오틴은 몸에서 합성이 되려면 익혀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달걀로 먹는 것은 목에만 도움이 됩니다. 나머지 달걀의 가치는 다 익혀서 먹어야 단백질도 익혀 먹어야 달걀에 있는 단백질 익히지 않으면 흡수율이 한 50%밖에 안 되고요. 익혀야 90% 이상이 되고 이 비오틴 같은 경우도 익혀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달걀을 도대체 하루에 몇 개 먹으란 얘기냐? 적절한 달걀은 남녀노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에 그냥 2개 정도 이렇게 드시는 건 뭐 이제 보편적으로 정말 값싸게 나의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공급하기 위한 주요 공급원으로서, 물론 막 싸구려 안 좋은 거 달걀 말고 좀 좋은 거 싸게 먹는다고 먹다가 병 걸려서 또 약 먹고 수술한다고 보내지 말고 좋은 달걀을 하루에 이제 2개 정도 이렇게 이제 먹으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달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게 달걀이 만병통치약 같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단백질이 되게 많아서 양질의 단백질을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또 단점이 되는 거죠. 이게 많은 단백질은 인체에서 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이 조금 아토피가 있다, 또는 뭐 비염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피부 쪽으로 아토피가 있거나 피부 쪽으로 알러지 피부염이 있으면 약간 조금 제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제한을 해야 될 3대 식품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일 첫 번째는 밀가루, 우유, 그리고 3번째가 달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토피가 있다, 그리고 알러지 피부염이 있다 그러면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서 약 복용하고 처방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이요법을 꼭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밀가루 음식을 제한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7, 80%, 90%까지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밀가루를 제한해도 반응 안 하시는 분들은 우유를 줄여 드시게 되면, 우유도 밀가루는 거기에 들어있는 글루텐 단백질, 이제 우유에 그 단백질이 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제한을 해보시고, 그래도 내가 아토피 알러지의 반응 정도가 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달걀을 한번 제한을 해보시게 되면 또 차도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물론 자세한 건 전문가랑 의논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게 달걀에 코디세핀 함량이 검출이 되도록 만든 달걀입니다. 이 코디세핀 그러면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양한 항암에 도움이 되는 물질로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코디세핀이 인체에 적정하게 들어와야 그 코디세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암세포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거죠. 동충하초의 한국의 지표 성분이 코디세핀인데, 그래서 닭에 이 동충하초를 먹여서 그 달걀에 코디세핀이 나오도록 만든 그런 달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일석이조, 기존의 어떤 단백질과 그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하는 달걀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도 동충하초에 들어있는 코디세핀의 어떤 효능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래서 갈수록 이제 노년화가 되고 나이가 들면서 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을 때 조금 기존 달걀보다 조금 더 가치 있게 일석이조로 할 수 있는 좋은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곧 100만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